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딤 젤란드의 신간서적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입니다. 바딤 젤란드가 지었고 정승혜님이 옮기셨고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저는 트랜서핑의 1권, 2권을 읽었었고 그리고 여사제 타프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난해한 용어들이 있어서 그거는 책을 이전에 읽지 않았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먼저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고 이걸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저는 내면 아이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 시절의 각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4. 만일 당신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였다면 트랜서핑은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제거하고 엉켜버린 실타래의 매듭을 한 번에 잘라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당신은 문제의 원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다. 그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그 과정에서 원인을 잘못 짚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더 평탄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가 생겨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뿐더러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당신이 봐야 할 곳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미래 전체다. 등 뒤에 무엇이 있든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된다. 당신의 도착지는 당신의 의도가 집중하고 있는 그곳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명언이 완전히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힘도 없다. 힘은 우리를 앞서 있는 순간에 있다. 바로 그것이 생시의 꿈의 흐름을 이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작업에는 어떤 재주나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상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의도 조율의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당신의 세계는 알아서 밝은 빛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행동과 태도는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하고 제지하고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고 큰 실수는 맹렬히 비난하는 데 익숙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저절로 나오는 행동인데 우리들 중 대다수는 말 그대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 뭔가 석연치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릿속 어딘가에서 윙 하는 굉음을 내며 빨간 램프가 켜지고 글로든 말로든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그 누구도 당신의 목덜미를 낚아채 뒤통수를 한 방 먹일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은 온갖 이유로 트집 잡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평원과 같을 것이다. 상대방이 비난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난은 좋을 것이 없다. 비난을 받는 사람과 비난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말이다. 적어도 그것은 항상 보기 흉하니 말이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고 화를 내며 불쾌함이나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해보라. 무척 보기 싫을 것이다. 그 행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사람들이 보기 흉한 역할을 그렇게 자주 맡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의 정신 속에 이런 정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어른이 우리에게 확신에 찬 태도로 불같이 화를 내면 그것은 그들이 옳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며 우리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그가 우리보다 더 어른스럽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더 잘났다는 뜻이다. 반면에 우리는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아래에 있고 더 못났다는 뜻이다. 이해하는가?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 말은 당신이 상대방보다 더 옳고 잘났으며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머릿속의 틀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런 반응은 연체동물 수준으로 아주 원초적이다. 대신 그것은 일시적이라도 당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그 상황에서 당신이 우월해 보일지라도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호감 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문제는 악플러들의 행동은 누구에게 문제가 되며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자. 인터넷 세계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무수한 악플러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보라. 문제는 이런 악플러들의 행동은 누구에게 문제가 되며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이다. 공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보통 악플러들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떠난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는가? 따스한 봄볕이 들어 눈이 녹아내리면 그 아래 감추어져 있던 난장판은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이어서 여름철에 소나기가 보기 싫은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나조차도 어린 시절의 각인을 지워버리고 상황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유쾌하지 않은 난장판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원초적인 반응은 단순히 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부메랑 효과 때문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울을 향해 던진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돌려받고 싶지 않은 것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시간이 흘러 당신도 똑같은 일로 비난받는 처지에 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 그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부메랑은 달라진 형태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 또한 불가피한 것은 마찬가지다. 당신은 남을 비난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예전에 어떤 텃밭을 향해 던졌던 돌멩이가 논리적으로 발목을 붙잡아 당신을 아주 골치 아픈 일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욕을 퍼붓고 난 다음 부메랑이 그들의 머리 위로 우박처럼 쏟아지고 이 때문에 또다시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거나 도대체 이런 불행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모든 일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법칙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무런 악감정도 없어 보였던 어린 시절의 각인은 그렇게 가족 간의 불화부터 범세계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을 낳는다. 두 번째 원인은 거울 효과다. 거울은 당신이 보이는 태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어떤 태도였는지만을 냉정하게 확인해준다. 당신이 동의하는지 비난을 하는지 거울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저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난은 항상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울의 반영은 당신의 현실에 더 어두운 그늘을 만든다.
당신이 불만과 불쾌함을 드러내면 당신의 세계는 더 심하게 오염된다. 영사기가 비추는 필름에 담긴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당신이 틀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며 공격할 때 당신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 사람이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신이 알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사람의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어떤 경우에든 다른 사람의 상황, 조건, 동기를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 공무원, 축구선수, 날씨, 직장 동료, 이웃, 친한 친구, 심지어 아이들까지 어떤 대상에게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세계의 거울에 추한 심상을 만들어 보이는 것과 같으며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물론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논쟁을 피해야 한다거나 아무에게도 반격하지 말라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각인이 아니라 의식에 따른 의도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의 대부분은 굳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나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는가? 이 세상에서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미 화면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대해 당신은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대신 당신의 힘으로 영화 필름을 바꿀 수는 있다. 화면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영사기를 새로 설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생존 방식이며 이 또한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예능, 영화나 뉴스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은 무시하고 그런 일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며 당신의 세계의 층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 주의가 부정적인 상황에 들러붙도록 내버려두는 순간 그 사건은 당신의 현실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나 감정의 덫에 이미 빠져버렸다면 굳이 그런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애쓸 필요 없다.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라. 의식을 깨워놓기만 하면 태도는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대신에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칭찬해보라. 어떤 공공기관의 공무원 때문에 진이 빠지는가? 다른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라.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 길에서 경찰에게 잡혔는가? 아, 얼마나 좋은 경찰인가? 당신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지 않았는가? 할 일 없는 이웃이 성가시게 했는가? 아,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들인가?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축구 선수들의 경기가 답답한가? 그래도 필드를 열심히 누비지 않는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들의 몸도 아주 탄탄하다. 직장 동료 때문에 골치가 아픈가? 그가 정신을 차려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 당신에게 아주 고마워할 것이다. 모든 것을 열광적으로 칭찬해보라.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적어도 거기에서 웃음기 섞인 친근함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펜듈럼이 아무리 원한을 품어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라. 무슨 일이 생기든 인내심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왕의 품위이지 않은가.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것에 관하여 짧은 사실 하나를 덧붙이고자 한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언뜻 참견하거나 제안이나 조언을 하거나 혹은 추상적으로 의견을 말할 때도 있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은 깊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꿈이며 그들은 아주 가끔씩 뭔가를 바꾸려고 애쓰기만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꿈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가진 힘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난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조언들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한 조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거나 부정하거나 거절하고 싶겠지만 그런 충동은 억누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물론 모든 조언을 즉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원칙을 세우라.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여자가 말한 대로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가? 남자들은 직감보다는 이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신호가 되는 경우는 여자들의 말을 들을 때보다 드물다. 남자들의 말은 주의 깊게 듣고서 칭찬해줘야 한다. 아주 훌륭하네. 남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칭찬은 반드시 해야 한다. 남자들은 상대방이 그들의 말을 듣고 칭찬을 해줄 때 기뻐하며 그 외의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것들도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적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가능태 흐름의 현명하고 은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이 온통 의식을 잃고 깊은 꿈에 빠져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활기를 잃지 말고 그 꿈을 흥미로운 여정으로 받아들이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이 효과를 내길 바란다면 필요한 순간에 의식을 깨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추슬러야 한다. 머릿속에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관찰 모드를 키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박에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다가 실수로 꿈에 빠지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필요한 습관이 생길 것이며 어릴 적 새겨졌던 무의식적인 각인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세계는 깨끗해질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면 잠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다는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또는 알아차리자마자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생시의 꿈이든, 그러니까 현실이든 꿈속의 꿈이든 중요치 않다. 에너지가 충분하고 의식이 분명하다면 이 현실이라는 꿈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각인이라는 작은 부분의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저는 이 챕터에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자각하는 거.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났네? 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나 좀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똑같이 대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고 2번째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격렬하게 칭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꿈을 조금 더 평화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2가지를 꼭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